자, 우리가 계속해서 동기와 정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정서가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정서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그 심리적인 이제 반응, 특히 이제 긍정 심리학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냐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안녕이라든지 만족감 이런 것들, 낙관적인 희망적인 분야에 대한 이제 심리를 탐구하는 것이 긍정 심리학인데, 결국 이런 것도 행복의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워야지만 행복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에 더 기준을 둘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개인의 그런 자아 존중감, 자신감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이런 긍정 심리를 이제 탐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더 모티베이션, 동기화 시킬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거, 이런 분야가 긍정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얼굴 표정이 정서 상태를 반영한다. 어떤 게 더 먼저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고 있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가 보여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이를 이렇게 8개를 드러낸 채로 화를 내보세요. 아 진짜 오늘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네. 이렇게 해보세요.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랑 정서랑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신체의 움직임, 정서의 움직임은 잘 조절이 안 되지만 신체의 움직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그런 상태를 빨리 깨달아서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바이오 피드백의 기본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를 그 다음 걸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 변화가 먼저 생기고 이러한 변화를 지각하게 될 때 특정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서 이론의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정서 때문에 신체적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를 그렇게 만들면 정서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서 이론이에요. 제임스 란게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서는 어떤 자동적인 생리, 행동 반응의 이제 부산물, 인지적인 생각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죠. 내가 당황스러운 걸 봤어. 그러면 손에 막 땀이 쥐어지겠죠. 생리적 변화로 손에 땀이 쥐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손에 왜 이렇게 땀이 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긴장된 정서를 경험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 이론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각성과 생리적 변화가 있고 이 생리적 변화에 대한 해석을 해서 정서를 경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임스 란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면 피드백 가설도 마찬가지로 웃어서 이거죠.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여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바꿔지고, 그러면 정서가, 그거에 합당한 정서가 경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제임스 란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서 이론으로 이제 정서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지만 자율신경계 반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각성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 또 분노를 느끼는 상황,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화가 나면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 뭐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든지, 뭐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경험되는 정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의 반응은 좀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건이 신체 반응과 정서 경험 둘 다를 유발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캐논 바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는 생각하는 힘이죠. 정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인지 요인에 대한 그런 이론적 접근인데, 어떤 사고 과정 이런 것이 정서 경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인지적 평가 이론입니다. 어떤 정서가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 상황이 다르고 인지적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인지적 평가,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각성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인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정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 평가 이론에 이제 도식화한다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것과 행위적 변화에 대한 해석을 하고 정서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맥락에 따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추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개인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맥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따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게 나한테 정말 나쁜 것인가? 아니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도저히 타개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한다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인지적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보면 제임스 랑게 이론, 캐논 바드 이론, 인지평가 이론, 요거는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외부 자극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외부 자극과 생리적 각성을 여기서는 한 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인지평가의 이론에서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됐어요. 그러면 흥분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거죠. 이 작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특정 감정을 경험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임스 랑게 이론, 신체 반응을 평가한 그런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캐논 바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의해서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 반응이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외부 자극이 생기고 행위적으로 각성이 됐어요. 맥락에 맞는 맥락에 맞는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경험하는 거. 그러면 여기 인지 부분을, 인지는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정을, 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리장애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주차만 해서 수업을 운영하기는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이번 주차 하고 다음 주차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와 정서에 이어서 심리장애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심리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간호학 관점에서 보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장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심리장애가 없었냐?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도 있었는데, 이때는 심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 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퇴마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한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들이 광기를 일으켜서 인간을 처벌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이 버린 사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징벌적인 의미로
심리장애를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심리장애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건데 불안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불안은 비정상입니까? 실제로 중요한 상황을 듣는데 너무 안 불안하다. 그러면 주의각성이 덜 되는 거거든요. 불안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경미한 불안은 주의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얼러트하게 만들어서 주의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요한 시험,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처음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약간 경도 불안을 느끼는 것이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 심리 장애는 귀신이 씌었다고 말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의학적인 모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의학적인 모델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줘야 돼. 필리페 피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간호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18세기 그 1700년대에 의사를 했던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녀 뭐 퇴치하고 이런 것들 화형시키고 이제 그 망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예전에는 다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고 다 가둬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 필리페 피넬은 그때 이제 그 정신과 환자들한테 쇠사슬 이렇게 묶어서 다 수감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걸 쇠사슬을 끄는 사람이 이 필리페 피넬이에요. 굉장히 인도적인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정신의학, 정신간호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잔인한 치료를 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심리 장애가 있는 것이다. 신체 장애처럼 심리 장애가 있다라고 보기 시작한 사람이 필리페 피넬입니다. 필리피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프랑스를 잘 못하니까 필리페 피넬, 필리피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심리학적 모델에서 보면 심리 장애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지자원이라든지 문화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지지가 되면 심리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족 간의 본딩이 잘 안 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문화에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질환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리 장애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모델이 지금 심리 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모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론적 모델은 당연히 아니겠죠. 의학적 모델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18세기에 이제 있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인도적인 차원의 치료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지만 가장 그 심리장애를 보는 적절한 이제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취약성, 유전적인 취약성,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이것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 사회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심리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대 심리학적 모델에서 심리장애를 설명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심리장애를 분류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심리장애를 분류하는 것이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대상자를 치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정신질환이다, 심리장애다라고 보는 그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을 한 그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거, DSM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번 대면 수업할 때 내가 여러분들 활동 치료를 할 때 어떤 걸 논문을 참고로 했는지를 참고 문헌을 다르라고 했잖아요. 그때 참고 문헌 인용하는 방식이 APA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그 APA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메리칸 그 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그런 정신장애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이런 장애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통계 편람이 지금 이제 5번째까지 편람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은 DSM-5TR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전 세계의 정신질환, 심리장애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이고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이니까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수도사죠. 그 중세 시대에는 수도사의 역할이 뭐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세하던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퇴마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다. 악마를 내쫓기 위해서 막 불에 태우는 거죠. 사람을. 그러면 이제 정신이 다 나간다. 정신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온다. 라고 믿었던 거죠. 이걸 끄는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프랑스의 필리페 피넬이라고 하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장애 유병률은 유병률이라고 하는 현재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유병률이에요. 발생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점에 그 질병이 시작된 거를 우리가 발생률이라고 한다면 유병률은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 유병률이에요. 일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죠. 4분의 1이면 25%잖아요. 10명이면 2.2~3명은 다 이미 그런 심리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심리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죠. 여성은 뭐 불안, 기분장애 비율이 조금 더 높고 남성은 약물 사용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연구가 2005년에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연구에 이제 있는 거죠. 약물 사용 장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니코틴, 알코올, 뭐 마리화나, 카나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약물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남성에게 조금 더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심리장애, 그러니까 평생 유병률, 그리고 이제 그 심리장애를 죽을 때까지 얼마나 얼마나 이제 인구 집단에서 경험하느냐를 본 건데,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11세에 주로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고 평균 유병률은 10명에 한 3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분장애는 주로 30세에 발병을 하는 30세 전후에 발병을 하는데 평생 유병률이 20%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극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극이 있다는 거예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양극성 장애는 20세 전후로 생기는데 유병률은 조금 4.4%. 불안장애나 기분장애보다는 약간 좀 낮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 사용장애. 이 물질 사용장애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있어요? 물질. 알코올이 대표적인 물질 사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나라는 약물이 이제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봤을 때 40%에 육박하는 그런 심리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심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안장애 가운데 특정 공포증을 좀 살펴보면 어떤 밀착되거나 밀폐된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제 폐쇄 공포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이런 폐쇄 공포증은 이제 그 어딘가에 갇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이제 출구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는 거고요. 고소공포증은 대표적인 게 이제 높은 다리라든지 아래가 보여지는 높은 다리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카처럼 아래가 다 보여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밖에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이 고소공포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쥐나 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설치류, 털이 많은 설치류라든지 뱀, 뭐 파충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 꾸물꾸물 거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증이 있죠.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작가, 일본이었나요? 그 환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 그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점이라든지 막 이런 거, 예, 이제 그 남들은 동그란 점에 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이제 그 특정한 개인은 그런 거에 공포를 느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물건이 특정하게 이제 공포를 일으키는 거, 그게 이제 특정 공포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광장 공포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고라, 그런 거 있죠. 아고라가 광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 포비아는 공포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고라포비아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거는 성인 전체 유병률을 보면 한 3, 4%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데 광장에는 어때요? 뭐 넓은 공간이 확보된 게 아니라 굉장히 혼잡하고 이제 개방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장 공포증이에요. 특정 공포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 또는 내가 좀 이렇게 굴욕적이고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사회적 상황, 사회적 맥락에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불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잘 얘기하다가도 무대에만 올라가면 덜덜 떨고 얘기를 잘 못한다든지, 발표를 하려고 하면 귀가 빨개진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손에 땀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발표 불안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공포증은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거, 어떤 이런 그 인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인위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공포증의 일반적인 예예요. 무대공포증, 발표불안, 데이트공포증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공포증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이렇게 이제 이게 뭐 공포증이라고 하기 전에 조금 나는 발표하려고 하면 좀 긴장이 돼, 목소리가 떨려, 손에 땀이 나 이런 것들은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금 심해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감작요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계속 감작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감작 치료를 하다 보면 탈감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센시티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점점 디센시티제이션이 되는 거죠. 탈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런 공포증들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요런 사진 있죠. 그래서 그 심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뭐 심신이 이제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때 저질러진 범죄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우리가 판결을 이제 법원에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그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었는데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죄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수감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해서 공주에 충남 공주 맞죠? 공주가 충남이죠. 충남 공주에 이제 그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이제 감호, 치료 감호 조치를 받는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이제 그 굉장히 넓죠. 여기 이쪽 뒤쪽이 전부 다 뭐 그 야외 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병원처럼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시설도 되어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간호사실인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약간 파놉티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팔면이 전부 다 이렇게 뚫려 있는 건 아니고 한쪽 면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 이렇게 환자들이 수감이 되어 있는 건데 예, 내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벽이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병상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거죠. 일반 병실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굉장히 수감 인원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일은 뭐 자주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제 총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도관이 따로 있고 간호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감시설이기 때문에 간호사 이제 투약하고 대상자를 이제 돌보는 역할을 하죠. 여기 이제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들이 이제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특히 신문 사회면이나 이런 데 보면 정신질환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 이제 이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결국 그 내용, 좀 전에 봤던 그 미국의 대통령 살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까지를 지금 살펴봤는데, 시간이 지금 더하게 되면, 공황장애까지 더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차에 나머지 심리장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기가 점점 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됐죠. 이제 11주차, 12주차, 그리고 2주차, 13, 14주차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기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차분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밀리지 않고 수업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